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심리학 13장 직무분석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직무기술서에서부터 직무만족까지 다뤘습니다.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입니다. 자, 기술서는 말 그대로 그냥 기술하는 거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직무의 활동 과제 그리고 과제 작업 조건 같은 것들을 그냥 기술 적어두는 겁니다. 직무기술서는요, 해야 되는 일을 적어두는 거예요. 하지만 명세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면 우리가 스펙을 맞춰야죠. 이 스펙의 원래 말이 스페시피케이션이고요.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한국말로 바꾼 게 바로 명세서입니다. 즉 명세서 스펙은요, 작업자가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요 정도 요구사항은 맞춰줘야 돼 라는 게 결국 스펙이고요. 그게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작업자가 직무에 필요한 요구사항, 이게 바로 작업자 직무명세서, 직무명세서입니다. 직무기술서는 말 그대로 요 내용만 보고도 그대로 작업할 수 있게 환경, 장비, 규정 같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직무를 하는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각종 장비들, 기계, 도구,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적어두는 거, 빠짐없이 적어두는 거, 이게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요. 직무기술서에는 사람한테 필요한 요구사항, 이거 뭐죠? 스펙이죠. 스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펙은요, 바로 명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직무기술서의 주의사항, 우리가 이것만 딱 보고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되죠.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량을 넣어서 당연히 표시하는 게 맞고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요. 수동형 문장보다는 능동형 문장이 깔끔하고 좋죠. 그리고 직무 현직자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직무 명세서요,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그랬죠. 바로 요구 조건입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자격 요건, 스펙을 기록해 둔 것, 이게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작업자의 기술, 지식, 기술, 능력 등에 관한 인적 요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즉 스펙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발이나 교육과 같은 인적 자원 관리 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작업 경험 이런 것들이 스펙인데요. 스펙에 해당되지 않는 것 명세서인데 이 명세서 스펙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애착, 태도, 동기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지식 갖춘 사람, 이런 기술을 있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 3년 이상의 작업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뽑죠.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흥미인데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요. 뭐뭐에 흥미가 있는 사람 이렇게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뭐에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흥미는 스펙에 포함이 되고요. 동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흥미는 포함이 되고요. 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결과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갖춰야 될 요건, 이거 뭐죠? 스펙이죠. 예, 스펙이니까 명세서입니다.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에는 기존 자료가 거의 없고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역시 거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최초로 분석을 시작해야 할 때 사용하는 최초 분석법이 있고요.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비교 확인법이 있습니다. 최초 분석법에는 면접 혹은 면담법, 중요사건법, 질문지나 설문지를 사용하는 질문지법, 설문지법 혹은 설문법이요. 작업일지법, 체험법, 관찰법 같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요한 오답이요. 자, 비교 확인법은 직무 분석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기존 자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 분석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 확인법은 직무 분석 방법이기는 하지만 최초 분석법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직무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물어봅니다. 요소 비교법은 아마도 비교 확인법에서 함정을 판 문제인 것 같아요. 요소 비교법이라는 직무 분석 방법 없고요. 직무 분석은 평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평가법도 정답 아니고요. 직무 분석하겠다고 무슨 실험실 만들 수 없습니다. 실험법도 직무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 분석법 중 첫 번째 관찰법, 직접
작업자를 현장에서 관찰해서 바로 직무를 파악하고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시작에서 종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당연히 적용 곤란하죠. 또 관찰로 파악하기 힘든 어떤 정신적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적합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활동까지 알아볼 수 있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최초 분석법 중 면접법입니다. 직무 수행 활동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 즉 직무 분석을 위해서 작업자에게 직접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면접이나 면담을 통해서 질문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료의 수집과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반해서 수량화된 정보를 얻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많은 정보를 얻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면접법 시 유의사항이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폐쇄형 질문,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을 물어보려면 사실은 비싼 면접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문지법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면접법을 사용하려는 이유는요. 개방형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유도 질문하지 말아야 되고요. 간단하고 쉬운 언어 사용해야 되고요. 안정되고 일관된 속도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자가 방금 한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질문을 반복해서 아무튼 작업자와의 대화를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미리 면접을 통한 자료는 작업반장이나 부서장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서 작업반장이나 부서장 같은 분들하고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사와 감독자의 허락을 먼저 받고 작업자와 면담을 해야 돼요. 오히려 상사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면접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상사의 허락을 받고 시작을 해야겠죠. 중립적 관찰자 입장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사 간에 불만이 있다든가 하면 어느 쪽 한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작업 방법에 대해서 뭐 비판질을 한다든가 뭐 개선안을 제안한다든가 하는 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견을 들어가서 분석하는 게 메인 주 목적이에요. 작업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 대립해서는 안 되고요. 임금같이 민감한 부분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고요. 면접자 개인의 견해나 선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문지법, 질문지법이요. 결국 작업자나 감독자한테 설문지 배포해서 직무 내용을 알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어진 질문에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가 정보 얻을 수 있다. 이거 오답에 해당됩니다. 양적인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하고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 적게 들고요. 효율적이고요. 다수 응답자가 참여할 수 있고 자료 수집이 용이합니다. 비교가 쉽습니다. 동일 직무 간 재직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공통된 직무 차원상에서 상이한 직무들을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이걸 만들 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요. 직무의 성격과 관계없는 모든 직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질문지 만들려면요. 이미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사전 정보에 기초해서 제작해야 됩니다. 표준화된 질문지는 질문지 자체가 공통화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각 직무의 특성을 살리는 정보를 얻어낸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통 질문지로 각 직무의 특성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사건법 혹은 결정적 사건법입니다. 중요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직무 요건을 추출하는 거예요. 혹은 결정적으로 잘하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모아서 직무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결정적 사건이나 중요사건만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일상적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 수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오답이고요. 이로부터 포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역시 오답에 해당됩니다. 작업일지법이요. 작업자들이 쓰고 있는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작업자가 나쁜 점들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답이요. 작업자가 직접 작성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줄 거다? 아닙니다. 작업자는 불리한 것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험법이요. 분석자가 직접 작업의 직무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직접 해서 생생한 작업 분석 자료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무 분석 정보 수집 방법 중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고요. 직무 간 비교하기 쉬운 거요.
네, 정답은 설문지법 3번입니다. 중요사건법의 중요한 사건이란 결국 성공한 일이거나 혹은 반대로 실패한 일을 분석하는 거고요. 인상 깊었던 일을 분석하는 겁니다. 성공한 일이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했다는 뜻이고요. 혹은 일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즉 효과적이고 잘하고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거나 또 실패했다는 사례는 결과적으로 일을 비효과적으로 했고 실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효과적이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 인상 깊은 일을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사건을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일을 잘했거나 실수한 경험들로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성과 가운데서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것, 성공과 실패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성공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동들을 분석하는 것, 인상 깊은 일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사건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비교확인법입니다. 비교확인법은요, 이미 자료가 충분할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 관찰이 어려울 때, 단기간 관찰이 불가능할 때, 단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무분석 대입헌법입니다. 직무분석 대입헌법의 핵심은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해당 전문가가 전문가니까 당연히 직무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8에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서기나 옵저버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모였는데 굳이 서기나 옵저버의 의견을 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무평가입니다. 즉 직무를 평가한다는 거죠. 평가한다는 건 결국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고 그냥 더 쉬운 말로 그냥 가격을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가치를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니까 당연히 임금과 직무 가치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즉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당연히 직무평가고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니까 직무 분석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매기니까 가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직무 간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임금 형평성을 결정할 수 있죠. 가격 가치 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니까 임금 형평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평가 방법들 간의 차이는 조직 성공 기여도, 노력 정도, 작업 조건 등 주로 비교 과정에 어떤 준거,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대표 오답이요. 직무평가 방법이 아닌 거예요. 평가 방법은 끝에 분석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석은 말 그대로 쪼개고 나누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역 특성 분석, 이거는 분석 방법이지 평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PAQ 직위 분석 설문지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직무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식역 특성 분석자가 들어간 거 이거 직무 평가 방법 아니고요. PAQ 마찬가지로 직무 평가 방법 아닙니다. 식역 특성 분석의 식역은요. 인식 영역 특성 분석이라는 뜻인데요. 굳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분석자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평가 방법이 될 수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직무 수행 평가와 직무 평가, 직무 분석 개념과 개념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둘 다 두 가지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있죠. 자, 평가는 결과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자, 얼마나 우수한가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고 평가하는 거죠. 직무를 다른 직무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직무평가고요. 자업자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우수하냐라고 평가하니까 직무 수행평가입니다. 수행이란 말이 들어가면 수행이고요. 수행이란 말이 없이 직무만 물어보면 직무평가입니다. 자, 분석은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요구 조건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 조건이 필요한가 분석하는 거 바로 직무 분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직무평가 방법입니다. 그냥 등급으로만 듬성듬성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어요.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죠. 표준화되지 않은 직무의 경우에도 그냥 분류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열법이요. 순서만 매깁니다. 순서. 가장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점수는 모든 케이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점수를 다 줍니다. 즉 상대적인 가치를 구분할 수 있고요. 점수가 나오니까 임금 수준에 맞는 정교한 임금 체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노력의 정도, 기술에 요구되는 활동, 작업 조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고요. 어떤 평가도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신체 조건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오답에 해당됩니다. 직무평가에서 사용되는 요인이요. 기술과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직무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직무평가에서 사용되는 요인이고요. 부적절한 직무 환경에 대한 거부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직무 환경에 대한 거부 능력, 이거는 직무평가에서 사용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오답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직무 만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에 대한 유쾌한 감정 상태, 만족이죠. 이게 바로 직무의 만족에 대한 정의예요.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즉 직무의 어떤 거에 관련한 거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한 감정 상태 혹은 정적인 감정 상태, 이게 직무 만족에 대한 정의예요. 또 다른 정의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즉 직무에 대해서 심리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자아상에서 자기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직무 만족에 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직무 기술 지표입니다. 끝에가 I예요. 인덱스 I예요. 직무 기술 지표. JDQ나 MSQ와 즉 질문지하고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기술 지표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 일, 기회, 감독, 동료 이렇게 5가지의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가지를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은 직무기술 지표 JDI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정책은 직무기술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